최근 전 세계 과학계에 큰 논란을 일으킨 연구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합성 인간 배아를 만들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상식으로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거쳐서 배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정자, 난자 없이 인간 배아를 만들어냈다는 게 이 연구진의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복제 인간이 탄생하는 거 아닌가에 주목을 하는가 한편 또 인공 배아에 대한 법적, 윤리적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이 얘기 혹시 뭔가 기시감이 들지 않으세요? 줄기세포 하면 떠오르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 우리나라가 선진국 사회로 돌입하기 직전이었던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를 놀라게 하면서 국민 영웅으로 등극을 했지만 추락했던 바로 그 인물, 과학과 윤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 인물, 바로 황우석 박사입니다. 오늘 이얼즈에서는 시간을 2005년으로 되돌려서 황우석 박사와 관련한 사건들을 다시 살펴볼 텐데요. 최근 황우석 박사의 근황이 담긴 다큐멘터리도 공개돼서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은 전 세계에서 포유류 복제 기술을 앞다투어 선보였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체세포 복제를 한 양 복제에 성공하면서 당시 전 세계에서 복제 열풍이 불었는데요. 아마 복제양 돌리라고 하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의 포유류 복제 열풍, 연구 열풍이 부는 흐름 속에 당시 대한민국에서 급부상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였던 황우석 교수입니다. 황 교수는 앞서서 국내 최초로 핵이식 복제 송아지를 발표하는 데 이어서요. 1999년에는 영롱이라는 체세포 복제 성공 사례를 발표하면서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 분위기는 세계 최초라는 그 기술을 우리나라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 연구자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큰 관심을 모으는 분위기였습니다. 황 교수는 이후에도 수의학적 유전형질 개선 동물 복제에 계속 연달아 성공을 하면서 점점 전 세계적으로 네임드 학자가 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기술인지를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요. 복제하고 싶은 성체 동물의 몸에서 세포를 하나 얻어요. 그래서 이 세포 핵을 같은 종에 속한 또 다른 동물 난자, 핵을 제거한 난자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전기 자극을 해서 탈핵 난자와 체세포 핵을 융합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수정란처럼 만들어져서 이거를 대리모 자궁에 이식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 대리모에서 임신 기간을 거치면 복제 동물이 태어나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 복제양 돌리도 같은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황 박사 연구진은 이 체세포 핵을 결합시키기 전에 미리 질병 검사를 한다.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세포들을 미리 제거하는 새로운 기술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퀴징 기법이라고 해서 핵을 한번 짜내면서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새로운 기술이다. 황 박사는 젓가락을 잘 쓰는 한국인만이 이 기술을 잘 구현할 수 있다라고 어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1020 구독자분들 혹은 2030 구독자분들은 실감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당시 한국은 한 번도 전 세계 무대에서 그렇게 크게 각광받아 본 적이 없었고 또 IMF 직후라서 좀 힘든 상황 속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1등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 연구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열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시에 정부도 마침 과학기술, 과학혁신 이런 거에 철학을 갖고 막대한 지원을 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황우석 박사는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황 박사는 세계 최고, 세계 유일 이런 성과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저도 당시에는 좀 어린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정말 영웅이라고 당시의 영웅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더라고요. 황 교수의 거의 모든 것이 뉴스가 되고 걷는 족족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한국 최초 노벨 과학상을 받을 후보라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열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수많은 언론이 황 박사를 취재하기 위해 애쓰게 됐고요. 팬클럽도 있고 황 교수가 어디를 가든 사생팬처럼 열정을 보이면서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등장을 하고요. 당시에 김대중 정부가 백두산 호랑이 복제를 황 박사에게 의뢰를 할 정도였으니까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나시나요? 이런 황우석 박사의 연구 업적은 2004년에서 5년에 정점에 달하게 됩니다. 동물 복제의 권위자였던 그가 2004년 세계 최초로 인간 체세포를 이용해 배아줄기 세포 배양에 성공했다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동물 난자에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 난자에 사람 체세포를 이식하는 것에 성공했다라는 건 당시엔 그야말로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난자로 줄기세포 배양이 가능해진다라는 건 그 줄기세포를 이식해서 병을
병을 치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죠.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생명체에서 채취된 초기 단계의 세포를 말하는데요. 이건 아직 분화 과정을 거치기 전이기 때문에 인간의 배아가 이 배반포 상태일 때 얻어진 세포들은 나중에 세분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게 혈액이 되기도 하고 뇌가 되기도 하고 피부가 되기도 하고 뼈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럼 장기 이식도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상상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그런 식의 희망의 기사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되면 이 연구가 가능하면 난치병 치료의 길이 열리는 거 아니냐? 라면서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황 박사는 2005년 8월에 스너피라는 이름의 아프간 하운드 견종 복제도 성공했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이 세계 최초로 개 복제에도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시만 해도 개 복제는 동물 복제의 정점이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분야인데요. 이제 세계에서는 황 박사의 연구를 근거로 거의 대부분의 동물 복제가 이제 가능한 세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 최초의 근간에 앞서 말했던 황 박사만의 스퀴징 기법, 이 젓가락 기술이 세계를 압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대한민국은 당연히 열광을 했습니다. 노벨상을 올해 받는 거냐 내년에 받는 거냐 얘기가 나오고 2005년 2월에 인간 복제 줄기세포 배양 성공을 기념하는 기념 우표도 발행을 했습니다. 이 우표를 보면 휠체어를 타고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달릴 수 있게 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당시에 난치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 혹은 그 가족들이 이 연구가 얼마나 희망의 상징이었을지 좀 상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황 박사는 각종 행사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아이들 혹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곧 일어서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를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열린 음악회에서 휠체어를 탄 클론 강원래 씨가 공연을 끝내자 황 박사가 마이크를 잡고 강원래 씨가 과거의 화려한 못놀림을 곧 다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도 영상으로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 유명 학자들도 이제 대한민국이 줄기세포 허브가 된다. 여기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각종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노벨상 후보 이야기까지 나왔던 황 박사는 그해 과학 전문 기자 데이비드 시라노스키가 네이처지에 황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논문을 보면 거기에 난자가 200개 넘게 사용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온 건지 의심스럽다라는 기사를 쓰면서 그의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 최초 문제를 제기했던 데이비드 시라노스키 기자는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And as a journalist, you were the first man who is doubt about the Dr. Huang's article and research. So our target audience is 20s and 30s female in South Korea, and they don't have much memory about that. So could you tell us the story about how you start that question? Dr. Huang's paper came out in 2004, and it was the proof of principle of therapeutic cloning. So I wanted to interview him about that. But one of the other things I wanted to interview him about was his use of human eggs. So in these cloning experiments, you need to have an abundant supply of human eggs because there's a lot of trial and error. You don't know exactly what you're doing the first time. So with all of the animals, people know Dolly the sheep. It took over 300, 400 eggs before they could get Dolly the sheep. People might know about Dr. Huang's success with cloning dogs. Yeah. They needed over 1,000 eggs, maybe even more. That's what he said in the paper. Over 1,000 eggs to clone the first dog. You need this abundant supply of eggs, and with animals, people are used to animal research, you can get that. But with humans, it's not so easy because women have to give the eggs, they basically have to go through an IVF procedure, the same procedure you'd use for IVF to extract eggs. Yeah. They have to take fertility drugs, and they have to go through this invasive procedure of having the eggs extracted. And to prevent a market in this kind of thing where people are buying and taking advantage of poor people,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d in place then or now or some kind of law or restriction on the sale of eggs. And in the research world, people thought, well, you shouldn't buy these. And so Dr. Huang in his paper made very clear that these were all voluntarily given eggs. Women who just agreed with his research and they wanted to support his research gave him eggs. And so that is one of the main things that separates him from other researchers. There are a lot of researchers who could do cloning, who are doing cloning around the world. The reason he could do the human cloning
was because he could get the human egg. And researchers elsewhere couldn't because they were too expensive, or there were restrictions, there were ethical problems. So that was a really crucial thing for his research. So I wanted to find out, who are these women and what is going on in Korea that convinces all these young women in their 20s and 30s to say, here are my eggs, go ahead and use them for your research. I agree with you so much that I will go through this somewhat risky and uncomfortable procedure to donate them to research. So I wanted to talk to him about that, and I went to interview him. When I interviewed him, I asked him a lot about his cloning research. We had a very nice interview. He was very receptive. But when I started to ask about the eggs, he became kind of cagey, and he didn't really want to talk to them. He wasn't fully answering my questions, as I decided to dig a little deeper. And that's when I just started calling all of the authors on his paper. But what I did find out, and one of the authors of the paper said that she had given her eggs to the research. That was a very interesting thing, because she didn't get money. She wasn't claiming she got money, so it wasn't this market, the idea that the eggs were from the market. But there is a conflict of interest, and there's a potential that Dr. Huang was putting pressure on his students to give eggs. She didn't sound like she had been under that kind of pressure. She was very happy to talk to me about giving the eggs, but it did raise this question. And so when I went back to talk to Dr. Huang about that, he flat out denied that a researcher on his team had given eggs. And that's kind of when things started to fall apart in terms of the scandal of his egg donation recruitment. 시라노스키 기자가 방금 설명해 준 것처럼 황 박사는 그 난자를 자기 연구실 후배 연구원에게 기증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윤리적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과연 후배 연구원이 이걸 자발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는가? 혹시 강압은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의혹을 받으면서 윤리적 문제에 하나씩 질문이 던져지게 되는 거죠. 황 박사는 여기에 대해서 난자는 철저하게 자원을 통해 제공받은 것만 이용을 했다. 윤리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후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실 난자는 미즈메디 병원이 난자를 제공자에게 돈을 주고 거래한 거다라는 사실도 알려지게 됩니다. 이어서 그해 MBC PD수첩에서 사실은 황 박사가 발표한 배아줄기 세포 연구 논문 자체가 거짓이었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게 되고요. 그는 순식간에 몰락하게 됩니다. 당시에 황 박사의 연구진이었던 류영준 교수가 내부 고발을 하면서 이 배아줄기 세포 논문이 거짓이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죠. 이 내용은 그 임순례 감독님이 제작한 영화 제보자에서도 자세히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황 박사 연구진은 그간 난자 기증이 아니라 불법 거래를 통해 난자를 매매해서 연구를 진행했고, 줄기세포 연구는 성공하지 못했으며 2004년 발표된 논문은 생가짜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영웅이었던 인물이 사실은 가짜 논문을 쓴 사람이었다니 당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패닉, 카오스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오히려 보도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방송사에 이 방송 자체를 막으려고 무력 시위를 하는 지지자들도 있었고요. 지지자들이 나서서 아니 난자 기증이 뭐가 문제냐, 이게 만약에 불법이었다라고 하면 내가 나서서 기증을 하겠다라는 난자 기증 운동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서울대가 황 박사의 연구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 조사 결과 줄기세포 논문 자체가 가짜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2006년 황 박사는 서울대 교수 파면 교수가 되고요. 사이언스에 게재된 논문도 철회가 됩니다. 정부가 당시 황 박사에게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상도 이제 수여를 했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취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몰락한 황우석 박사는 적어도 한국 언론에서는 볼드모트처럼 언급하기 꺼려하는 존재였긴 했습니다. 당시 영웅 행보에 언론이 일조한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국에서는 이 황우석 박사 자체가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넷플릭스에 황우석 박사 관련한 다큐멘터리가 하나 공개되면서 그의 근황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킹 오브 클론, 황우석 박사
박사의 몰락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인데요. 이 다큐에 등장한 황우석 박사의 모습은 한국인이 예상한 모습이 아니라서 보고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바이오테크 연구센터에서 동물 복제를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UAE 부통령 사진을 가리키면서 나의 보스다라고 소개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인물은 그 맨체스터 시티 FC 그 구단주로서 알려진 그 만수르인데 사막 한가운데 엄청난 규모의 연구센터를 갖고 있고 낙타 복제에 성공해서 그 낙타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황우석 박사가 7성급 호텔 빌라 같은 곳에 거주하는 모습들도 나와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누가 만들었냐라고 하면 영국 다큐멘터리 감독인 아디타이 감독이 제작을 했는데요.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시선으로 황우석 박사와 그 일련의 사건들을 돌아본 거잖아요. 그래서 듣통나가 이 아디타이 감독과 이 다큐멘터리의 한국 로컬 프로듀서로 참여한 이소정 PD님을 함께 만나서 관련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Hi, I'm Aditya Thai. I'm the producer and director of King of Clones, which I know is a very deeply ingrained story in Korea, but it's a story that we felt was universal in some way with the stories in it. And so I hope we can discuss some of the matters that may come up with regards to the sort of Korean viewpoint of this story. So looking forward to speaking. 저는 프리랜서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는 이소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킹 오브 클론즈 제작에 참여했고 한국인으로서 좀 한국분들이 보시기에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방금 아디 감독님께서 이게 황우석 감독 이야기가 한국 이야기지만 유니버셜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 이야기를 처음에 접하게 됐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됐는지 그 계기도 궁금하거든요. At the time that I was writing the documentary, I was about to have my first child. And I was thinking a lot about birth and just sort of birth, really. And, you know, like they say, behind everything beautiful, there's always this fear, abject fear of that beauty disappearing and the loss of it. So I kind of was very anxious about, well, the birth of my child. And I was thinking a lot about, you know, science and IVF and all these other things. My friends who were doing a lot of genetic testing before the children were born. And I was looking into the story. And that's when I remembered actually the story of Dr. Huang, which, you know, was so big during my time in university in Singapore. I remember that story. So I started looking into it. And the more I was looking into it, I felt, oh, I can tell a bigger story about science and its promise and society and grief and death through the Dr. Huang story. So that's how the kind of idea came about. Getting access to Dr. Huang was a very long process. You know, he had to trust me, number one, because he doesn't trust the media. He always says that the media doesn't trust him. But it took us a long time to gain the trust. And I told him that, Dr. Huang, I will find out everything about you, whether you tell me or not. So you might as well tell me the truth, is what I said to him. And I also said to him when I first met him, is that, you know, in Indian cultures, Jisang, is that we have this 4 stages of life. 4 stages of life? The last 4 stages of life. The last stage is after you're married, after you're done with your career, is called Vanvas, where, you know, generally the man leaves the family, goes into the forest in exile to think about their life in a deeper level. And I said this to Dr. Huang. I said, Dr. Huang, I think you're in that last stage of life where you're introspecting about your life. I would like you to try to be honest and let me show a different part of you and see if you'll allow that, then I will make this documentary, you know. And he agreed in some way. And I thought he was quite open, I think, to allowing us into not just his lab, following him everywhere he was going to go. And I think maybe he thought that this is his last stage of life and this is his shot at kind of trying to say his version of the story or whatever it may be. 코리아 헤럴드 인터뷰에서도 아디타이 감독님이 이제 굉장히 여러 시간 애를 써서 사과와 관련한 인터뷰 시도를 오래 했는데 결국은 이 영상에도 솔직하게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반성한다, 뭐 직접적으로 사과한다 이런 언급이 없고 old way였다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사과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랑 황 박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When we were doing the interview and when we were making the film, our focus was not to get an apology for
the Korean people or Korean society. What we were doing, what we were focusing the interview on is especially, we were struck by the stories of coercion of female junior staffers. So all our questions were with regards to female junior staffers and all those women who gave the eggs, or even the sort of procurement of the eggs. So we were trying our best to get to that apology of like, do you apologize for that? Which he obviously doesn't feel any regret for. He said that, how can I steal their eggs? They gave it to me voluntarily. How can I coerce a woman to give her eggs? You know how many procedures it takes? He said that to us. And I said, that's fair, but coercion doesn't work that way. Coercion is a psychological situation that you and I have probably felt that in our own workplaces, that is an invisible coercion. And so we felt that the story was there, and that's where we were going for, which also we didn't really get. 빠질 수 없는 게 한국의 랩실 문화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아디 감독도 얘기를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정말 대놓고 앞에 가서 야, 내놔라고 한 음성 녹음이 있다거나 문자를 그렇게 보냈다거나 하는 증거물이 있는 게 아니면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여성으로서 2023년도 아니고 2000년대 초반에 여성 과학자가 본인이 관계성이 좋고 본인이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은근슬쩍 의향을 비춘다고 해도 그게 본인의 의도는 아닐지라도 상대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답답했던 게 감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과를 받고 싶어 했어요. 뭔가 그런 얘기를 받고 싶어 했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않겠냐. 그것도 지금도 아니고 페미니즘이 발달을 한 지금 사회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거기서 싫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성이 몇 명이나 됐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했는데 처음으로 뭐 조금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절대 목소리 높이시도 않고 그러셨던 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과학계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제 한국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 거죠. 당시에 그러했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다큐멘터리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디타이 감독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뭐랄까 굉장히 좀 복잡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방금 감독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 영화는 한국에서의 논란을 탐사보도처럼 살펴보는 건 아니거든요. 뭐 탄생, 죽음, 상실을 대하는 인간의 마음가짐을 좀 조명한 거다 보니까 저 역시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황우석 박사의 모습, 저는 똑같은 길을 걷고 싶습니다. 황우석 박사의 지지자들의 모습, 이런 거를 좀 보면서도 뭐란가 말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감정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황우석 박사는 몰락했지만 관련 연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과학자가 원숭이 복제에 성공했다라는 발표 있었고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랑 영국 연구진은 난자와 정자가 없는 인간 배아 제조에 성공했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서부터 인간으로 볼지 굉장히 윤리적인, 논쟁적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종교적인 시각에서는 배아도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이 연구 자체를 부정하는 목소리도 있고, 종교적인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인간이 동물 복제를 하는 그 이유와 의도에 대해서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목소리도 존재하긴 합니다. 오늘 이얼즈는 2005년 황우석 사태를 돌아봤는데요. 사실 이 사건은 우리한테는 워낙 충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은 계속 반복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Not just Dr. Huang, we've seen other cases about the scientific fraud, like Theranos, you mentioned about the New York Times. And why do fraud think they can get away with it? You mentioned about that sentence. Why do you think that? But I do think there is a sense that this notion of a self-correcting science, where if you create fraudulent science, if you fabricate results, it's automatically going to get caught because it's not true and the truth can't stand up. I don't think that's true, and Dr. Huang's research shows that. There's not a lot of incentive to try to reproduce someone else's research exactly as it is. So people might not have the motivation, they might not have the capacity to do it, to try to reproduce the results. In Dr. Huang's case, no one had the eggs at that time to try to reproduce his results. So I think he would have known that it wasn't, and even if they did, it was such a low efficiency procedure that if someone else had 240 eggs and they tried to do the experiment,
and they failed, they couldn't say, oh, his is fraud. All they would know is that it didn't work for them. And in the end, if everyone can't repeat the research, or if there's enough pressure, enough questions being asked, it's the institution that has to the university that would have to come and investigate. And universities too are not motivated to do thorough investigations because it's embarrassing for them. It takes a lot of resources, and because in the end it can be legally fraught, in the sense that if they find evidence of fraud and they think they want to fire a researcher, the researcher can sue them, and this happens sometimes. The researcher says, no, you didn't have grounds to do that. So it's also legally difficult to do. I think it shows that science is moving too fast. People aren't checking each other's work. They're ready to jump forward with the technology before it's matured, before it's been replicated, and they're ready to put ends before means. And I think that's very much, I don't think Dr. Huang is an evil person. I think he had a very noble goal. But I think philosophically, he thinks that ends justify means. So if he has to do something, if you have to buy eggs, that's okay as long as what you're trying to achieve is a great result. And he was trying to make, he wanted to make people in wheelchairs walk again. That's a noble goal. But he thought he could bend the rules to get there. You have to buy eggs, if you have to lie about buying eggs, if you have to commit fraud just to keep your research program going. I think this has shown that that's not right. I don't know if his thinking has changed on that. I still kind of feel like he's very much a ends justify means type of thinker. 데이비드 시라노스키 기자가 말한 것처럼 황우석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과학은 때때로 우리가 아는 윤리를 훨씬 앞서 나가기도 하고 종종 거짓말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학자 스스로 또는 그들이 몸담고 있는 기관, 언론이 끊임없이 검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건 교훈이라면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소중한 반려동물을 복제하고 싶은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는 반면 동시에 그래도 될까? 그게 과연 같은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인간의 욕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난치병 치료를 위해서 해당 분야가 계속 발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동시에 이렇게 인간 배아 연구를 계속해도 될까? 라는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얼즈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의견이 더 궁금하니까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도 그 댓글을 읽으면서 함께 고민하는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라가 여러분의 습관이 됩니다.